예, 여러분, 법과 정치 수업 시간이, 정치와 법이죠? 정치와 법이죠? 미안. 아, 이게, 전까지 법과 정치라서, 지금도 그게, 정치와 법이 바로바로 안 읽네요. 자, 오늘도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저는 자꾸 원리라고 하는데, 뭐 원리나 원칙이나 뭐 아무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세 가지 먼저 했었죠. 제가 여기 지금 X표 해놨습니다만은, 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뭐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유의 원칙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과실책임의 원칙.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 세 가지죠. 그런데 이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잘 만든 건데, 그때는 잘 만든 거예요. 그때는 잘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고 시대가 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가 그리고 이제 점점 변화해 가면서, 이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래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 근대 민법의 원리들은 수정됩니다. 새로운 원칙들로 수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부터 얘기하지만, 수정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표현이 수정인 거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가 사라진 건 아니다. 그거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그 기본 원리만을 적용했을 때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수정 원리를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원칙들이 수정되는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수정되는 그 배경들은 근대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에요. 근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문제점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근대 산업혁명 시기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겨놓고 있다 보니 생겨났던 극심한 빈부격차. 그 다음에 시장의 지배, 독과점에 의한 시장 지배. 주로 이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환경 파괴.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근대 사회에서 나타났던, 근대 자본주의 국가, 근대 산업 국가에서 나타났던 심각한 문제점들이었던 거죠. 이 문제들이. 우리 근대 산업사회 초기 산업사회, 초기 자본주의 사회, 그때는요, 그런 거 알아요? 프랑스에서, 뭐 영국도 비슷한데, 프랑스가 좀 더 심각했어요.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평균 수명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태어나서 30살쯤 되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물론 뭐 병 걸려 죽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영양실조 더하기 극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늙어 죽어요. 30인데 늙어 죽어요. 쭈글쭈글해져서 사람이 죽어요. 우리도 그 얘기 하잖아요. 좀 노안인 사람들을 보면, 아유,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나봐,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진짜예요, 그게. 너무 육체노동, 정신노동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극심한 노동에 더해서 영양 상태의 결핍이 오면요, 사람이 늙어요. 그래서 나이 30에 늙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유럽 사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소수의 이 빈부격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막 강아지 고양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들한테 막 황금 목걸이 막 다이아몬드 목걸이 막 이런 거 막 해주고 막 걔네들한테 상속도 해주고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외국은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애완동물에게 상속해 주는 거, 재산 상속해 주는 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극심한 빈부격차. 그 정도로 극심한 빈부격차. 뭐 이런 일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원래 생각은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뭐 어쨌든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그래서 준비를 조금 했었는데 뭐 아니에요. 이것까지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네요. 아무튼 뭐 이 정도 이런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아까 늙어 죽는 거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데 그 늙어 죽는 게 조금 지나면 이제 유럽 사람들은 안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다시 유럽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다시 높아집니다. 대신 누가 죽냐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산업사회 초기에는 자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산업을 키웠기 때문에 그 사회에 있던 노동자들이 굶어 죽어갔던 거죠. 노동자들이 이렇게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일찍 죽었던 거죠. 그러다가 유럽이 이제 식민지들을 막 건설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그 부담을 식민지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회는 안정을 찾아가고 대신 식민지 애들이 죽어가는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럽 애들은 괜찮아졌는데 왜 극심한 빈부격차 얘기를 또 하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가다가 우리 그 현대 사회하고 근대 사회를 언제를 기점으로 구분하죠? 그냥 맨날 얘기하죠, 이거. 근대 사회하고 현대 사회를 뭐를 기점으로 구분한다? 세계 대공황. 요걸 주로 이제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기점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때가 이제 정말 중요한 때였거든요. 예를 들면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세계 대공황이 생겼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자, 세계 대공황이 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공장이 멈춰요. 공장이 멈추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으니까 굶어요, 사람들이. 굶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먹을 게 없었냐? 아니에요. 식량 창고에는 식량이 썩어요. 왜? 소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식량을 못 사요. 못 사니까 식량은 창고에서 썩어요. 썩어서 다 버렸어요, 진짜. 근데 안 나눠준다고. 왜? 왜 나눠줘? 내 건데. 내가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 식량 창고의 주인이고, 거기 있는 식량들이 내 물건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눠줄까? 그래도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빵원. 자, 썩어서 갖다 내다 버려? 그래도 빵원. 뭐하러 줘? 그냥 버리면 되지. 버리는 게 더 쉽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마인드예요. 그때 당시 마인드. 그때 당시의 자본가들의 마인드. 그래서 진짜 식량이 썩어가요. 썩어서 버리는데 정작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게 세계대공황 시절의 얘기예요. 1910년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애덤 스미스, 우리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애덤 스미스 아저씨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애덤 스미스. 이 아저씨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아저씨 이 얘기하던 아저씨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신화의 몰락이다. 자, 애덤 스미스 아저씨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unvisible hand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잘 보이겠네요. 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요것이 알아서 시장을 알아서 작동하게 해줄 것이다. 흔히 경제학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장기구라고 부르고 이 시장기구를 바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서 생겨나는 이 자연스러운 균형점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엔 큰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고 흔히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는 수요 공급 원칙은 대전제가 있는데 이 대전제는 뭐냐면 이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자가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무한이에요. 무한. 그리고 수요자도 무한이에요. 무한. 따라서 특정한 어떤 기업이 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특정한 몇몇 수요자가 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완전 경쟁 시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전제에 깔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그러다 보니 몇몇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겠죠. 처음에는 조그만 공장들이 몇 개 뭐 쭉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칼 마르크스 아저씨가 얘기했다시피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의 사이클이 생깁니다. 경제의 파동이 이렇게 생기면서 춤추는 거 아니에요? 파동이 생기면서 불경기가 되었을 때 가장 약한 기업가들, 그러니까 기업가들도 이제 이렇게 아주 돈 많은 기업가부터 돈 없는 기업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똑같이 이 볼펜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대기업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도 있을 거고 소기업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이 가장 밑에 있는 생산자부터 죽습니다. 그럼 얘는 자기의 생산 시설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아주 헐값에 넘기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보다 돈 많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게 팔고 자기는 노동자 계급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음 또 한 번 불경기가 오면 그 바로 윗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못 버티고 자신들의 생산시설을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팔고 또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하게 되겠죠. 이게 몇 사이클이 돌게 되면 아주 소수의 대기업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시장의 사이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독점적이고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중소기업들을 못살게 굴어가지고 얘네들을 시장에서 쫓아냅니다. 거의 헐값에 막 챙겨 먹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독점과 과점 기업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들이 세계 대공황 그때쯤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무슨 철도왕, 석유왕, 뭐 록펠러하고 누구죠? 뭐 카네기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석유왕, 철도왕, 철강왕, 뭐 건설왕 뭐 이런 식으로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아예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철도왕 그러면 철도 시장의 한 70%를 독점해요. 석유왕 그러면 석유왕 그러면 석유 시장의 7, 80%를 독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약한 사람들을 다 찍어 눌러가지고 없애버렸거든요. 경쟁자들을.
자, 근데 그래도 돼요? 되죠. 왜? 근대 민법의 원리에서는 계약자의 원칙이 있었고 사유재산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아무튼 이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시장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파괴 문제도 있었죠. 자, 소유권 절대 원칙. 내가 내 땅에다가 무슨 짓을 하건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일들이 이런 거죠. 내가 내 땅에다 무슨 짓을 하건 환경 이런 거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아니 무료네.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내가 내 땅에다 무슨 짓을 하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갖고 있었던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싹 밀어버리고 걷다가 뭐 공장을 지으면 짓건 말건 무슨 상관이에요. 내 건데 내 땅에다 내가 하겠다는데 내 땅을 지나가는 하천에다가 내가 옷을 그냥 다 쏟아 붓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땅에다 하겠다는데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대기오염 그리고 수질 오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대 민법 적용에 따라서 문제점들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 나가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빈곤층에게는 제가 막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빈곤층에게는 무시당하고 착취당할 자유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이 시대에 나왔던 얘기더라고요. 빈곤층에게는 무시당하고 착취당할 자유밖에 없다. 더 나가서 마르크스 아저씨 스타일로 얘기하면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 아저씨 얘기를 표현하면 전 세계 노동자에 단결하라. 그대들이 얻을 것은 자유요,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는 것은 쇠사슬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 얘기를 마르크스 아저씨를 독일어로 해줬어야 되는데 또 다음에는 독일어 공부를 좀 해서 농담이고요. 27분, 17분. 자, 뭐 그런 일들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이런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 자, 사회 경제적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 심화. 이게 뭘로 이게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 같은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강자의 책임의 필수단으로 이용돼. 이거는 뭐가? 이건 과실 책임의 원칙이 이게 이렇게 이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이니까 계약자의 원칙이 이 독과점 출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해주자면 제가 이쪽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흥분해가지고 약간 굳이 흥분할 것까지는 아닌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쪽에서 좀 말이 좀 뭐 그렇게 막 오고 가더라고요. 제가 워낙 또 공정사회 이런 걸 외치는 사람인지라 좋아하던 사람인지라 그렇다고 제가 꼭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사회에는 바라는 게 많죠. 자, 예를 들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요 색깔로 해야 되겠다. 요게 소유권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요게 있다 보니 여기에 영향을 이런 문제를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색깔을 해볼까? 자, 계약 왜? 내 배터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코드를 빼놨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적 자치의 원칙
이거가 계약자의 원칙 이거로 바로 이런 문제를 가져왔던 거죠. 이런 문제를. 그리고 무슨 색깔? 그리고 이 과실 책임의 원칙 이게 바로 요 2번 사회 경제적 강자의 책임이 필수다. 이런 거로 악용되었던 겁니다. 요렇게 물론 딱 요거 하나만 갖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쪽에 많이 악용되던 사례로 작용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자,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세계 대공황 생겼어요. 이 세계 대공황이 생겼는데 말을 좀 빨리 해야 돼. 내용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자, 세계 대공황이 생겼는데 이 세계 대공황이 생기니 어떤 위험이 따라왔냐면 당시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의외로 잘 나가는 국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소련이에요. 바로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가 잘 나갔어요. 당시 자본주의 국가는 다 몰락하는데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경제는 좋아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대로 가면 우리 망하겠다. 이대로 가면 사람들이 진짜 공산주의 혁명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쪽이 갖고 있던 어떤 입장들을 우리도 좀 갖고 오자. 저쪽이 갖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일정 부분을 좀 우리한테 갖고 오자. 그래서 우리 거를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수정해 보자. 그래서 근대 사회의 특징이 순수한 자본주의라면 현대 사회로 오면 수정 자본주의가 됩니다. 순수한 자본주의에 공산주의적인 느낌을 살짝 가미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무뎌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나온 게 수정 원칙들이에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나온 것들이 바로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요 배경 설명하는데 좀 설명이 오래 가서 그렇지 이 실제 내용을 보면 별거 없어요. 금방 끝내드릴게요. 한 35분에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뭘로 바뀐 거냐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씌우고. 이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뭘로 바뀐 거냐면, 얘로 바뀐 겁니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여기 X자를 쳐놨지만, 이 X자가 생겼다고 해서 이게 폐기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그리다 보니 이렇게 그렸는데 폐기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겁니다. 요거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작동하는 거예요. 다만 요걸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다 X자를 친 거예요. 자,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유권 절대 원칙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즉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으로 보장해 주는데 하지만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도 있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야. 근대 민법에서는 절대 원칙이죠. 이번에는 아니에요. 상대적인 권리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는 너의 소유권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린벨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린벨트가 뭐예요? 대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대도시의 주변으로 환경 보전 권역이라고 해서 건물 같은 거 못 짓게 만드는 그 일정한 벨트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린벨트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렇게 주로 숲과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그린벨트라고 부르는데, 자, 내가 그린벨트에 내 땅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야. 이 빨간색. 여기 내 땅이야. 근데 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해요. 이거 밀고 여기다가 건물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못하게 해요. 자, 나의 소유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 자, 내 집인데 내 집을 살았다 저쪽에 임대를 해줬는데 왜 내 맘대로 값을 못 올리니? 왜 내 맘대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지를 못하니? 물론 이건 이제 계약 공정의 원칙에도 해당합니다만은 왜 내 맘대로 못하니? 이런 거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과 계약 공정의 원칙 두 개에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막 무슨 뭐 위헌 여지가 있네 없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과도하다고 판단 내리면 위헌이 될 소지들도 몇몇 곳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을 과연 어느 수준까지 볼 거냐, 계약 공정의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논란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정부에서 막 집값 이런 거 규제하고 막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너의 소유권이지만 소유권은 너에게 있지만 네 맘대로 막 그거를 한다고 함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어떤 뭐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사회 전체의 공익을 네가 투기를 해서 이걸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계약 공정의 원칙. 자, 원래는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 즉 계약 자유의 원칙이었는데 이것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변화합니다. 수정되었습니다. 자, 아무리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사회 전체의 어떤 상식에 반하거나 또는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즉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런 상태라면 계약이 아니다. 계약 무효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박빚은 빚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박빚은 빚이 아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쪽에도 해당해요. 이거 이제 형법 쪽으로도 들어가는데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형법 쪽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에도 해당해요. 자, 도박빚이 뭐예요? 내가 도박을 할 테니 네가 돈 좀 빌려줘. 이거잖아요. 근데 도박 자체가 불법이에요. 사회적으로 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일입니다. 도박이. 근데 그거를 전제로 해서 둘이 계약을 체결해?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그거 있죠. 뭐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 야, 신체를 어떻게 포기해? 그거 자체가 건전한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죠. 네 장기 내가 떼갈게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는 현저하게 한쪽에게 유리하고 한쪽에게 불리한, 즉 사회적 이런 거죠. 주로 이제 어디서 나타날까요? 갑을 관계에서 그러니까 뭐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노동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누가 센 애들인지는 아시겠죠? 그런 상대적 지위에 따라서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옛날엔 됐죠. 옛날엔 상관없었어요. 근대 사회의 기본 원리,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서는 괜찮았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계약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가능성을 감소시켜주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런 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자, 당사자의 궁박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찾아보세요. 일부러 안 가르쳐 줍니다. 경솔, 경솔은 뭐, 예, 경솔. 또는 무경험. 예, 궁박은 궁한 처지예요, 궁한 처지. 막 예를 들어, 이거 수업 시간에 이런, 예, 아니, 괜찮아요. 뭐 여러분 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 나쁜 어른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무슨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가출 청소년, 가출한 무슨 중학생인가 여중생인가 여고생을 데려다가 차에 태워가지고 뭐 어디까지 돌면서 뭐 원정 성매매를 띈 뭐 이런 어떤 사람이 잡혔거든요.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그 돈 다 누가 가져갔겠어요. 당사자의 궁박, 예를 들어서 그 가출한 아이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뭐한 궁박한 처지. 여기서 나오는 궁박이에요, 이게. 그런 어려운 처지, 이런 뜻이에요. 궁박이라는 뜻은. 그런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또는 이 사람이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 생각이 짧아서 뭐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아주 현저하게 일방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률 행위, 즉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거 민법 104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라 해야죠?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협박하고 반 협박하고 반 꼬셔서 그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갖고 막 노예 부리듯이 뭐 이런 사태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원래 무효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는 연예 기획사가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연습생들에게 불리한 전속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법원 가면 다 무효 판결 나잖아요. 그건 다 원래 무효예요, 그런 거. 자, 여기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무과실 책임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민법에서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었는데, 이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보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특히 사업자들, 공장주들, 사장님들에게 너무 유리하더라라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너무 많이 열어주는 거예요. 산업재해가 터졌는데 그 산업재해가 터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던, 예를 들어 끊임없이 야근을 강요하고 뭐 이랬었던, 그래서 노동자의 이 주의력이 막 결핍될 정도로 끊임없이 야근을 막 강조했던 뭐 그런 사장이 있었다고 쳐보죠. 그러다가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났어요. 근데 그 사업자는 사장님은 빠져나간다는 거죠. 책임을 온전히 누구한테 물리냐면 사고당한 노동자에게 물린다는 거죠. 야, 내가 시켰니? 내가 너보고 뭐 예를 들어 손가락이 잘렸어? 내가 너보고 걷다 손가락 넣으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나는 그럴 줄 몰랐네. 이러면 빠져나간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너무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 그래서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한 케이스에서는 책임져야 된다. 이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환경오염, 제조물 결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제조물 결함이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했잖아요. 제조물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상품을 구입하는 게 제조물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의한 결함이 있어. 그래서 그 결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가 났네? 근데 그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일부러 결함을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제품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으니까
당연히 배상해줘야죠. 이런 거죠. 이런 거. 특히 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고요. 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되었고요. 그다음에 계약자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고요. 그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 이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떤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정된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 X자를 쳐놨다고 해서 이게 폐기란 뜻이 아니다. 여전히 민법의 기본 원리는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사적자체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그런데 그 원칙만 따졌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수정 원리를 이용한다. 마치 우리 사회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회법. 아직 사회법을 안 배웠죠. 전에 그냥 법 분류할 때 조금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아무튼 그런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진짜 끝내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나씩 시간에 여유를 안 둬서 그래요, 제가.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어떤 그 강박관념이 좀 있어서. 자, 근데 여기 제가 또 과실책임의 원칙과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병존한다고 써놨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 원칙과 이 원칙은 거의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요것만.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병존한다라고 하나 조금 강조해 놨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제가 그냥 내 스타일에서 강조한 것 뿐이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예,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그러면 여기서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아니야. 마지막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내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 지금 내 수업 듣는 애들 숫자보다 영상 조회수가 적어요. 여러분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여러분 저 수업 시간에 다 카메라 온 시켜가지고 얼굴 다 보이게 만들어 놓고 도망 못 가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서로 지킬 건 지킵시다.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조회수가 떠요. 근데 우리 반 32명, 이 반 25명 해서 57개의 조회수가 떠야 돼요. 근데 제가 또 이 유튜브 영상을 오픈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애가 아닌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7이 안 나와요, 지금 조회수가. 이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시면 저도 극단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협박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바이바이.